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누가 보면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정확히 4년이 넘도록 연애를 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편과는 누구보다 깊고 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연애 초반에는 그 누나와도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님도 아직 미혼이셨고 저 역시 결혼이나 시댁 문제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형님을 정말 친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분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고 저희는 마치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금세 친해졌어요. 형님과 저는 종종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기도 했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 먼저 연락을 해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고 저 역시 형님이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할 때면 먼저 챙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 관계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까웠죠. 심지어 형님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는 저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렸습니다. 예식장부터 신혼집까지 작은 소품 하나 고르는 것조차 형님과 함께 상의하며 준비했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저도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죠. 사람들은 가끔 제게 신우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형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가능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참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쭉 좋은 관계를 이어갈 거라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아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결혼을 하신 후에 아이를 2명이나 낳으셨습니다. 첫째는 올해로 4살이 되었고 둘째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아기입니다. 사실 형님이 처자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며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기에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제 일처럼 기쁘고 설레더라고요. 특히 형님의 첫째 아이는 시댁에서도 첫 손주라서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 아이를 귀여워했고 저 역시 그 사랑스러움에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아이를 시조카라는 생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아이, 즉 시조카라는 딱딱한 호칭이나 의무감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내 조카처럼 느껴졌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정말 마음 깊이 예뻐하고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아봤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 작고 여린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몽글몽글해지더군요. 특히 그 아이는 유난히 사람을 잘 따르고 눈만 마주치면 환하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한번 웃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귀여움의 결정체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제 품에 쏙 안겨서 까르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스스로도 그 아이를 보며 내 조카라고 부르게 되었고 정말 피부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형님도 처음에는 그런 저를 고마워하셨습니다. 형님이 힘들어할 때면 제가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재워주기도 했고 형님 대신 아이를 돌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았어요. 저 역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먼저 아이를 돌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형님과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관계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남편은 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 특성상 퇴근 시간이 거의 매일 늦은 편이라 평일 저녁에는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상대적으로 퇴근이 빠른 편이어서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저 각자의 일상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때문이었죠. 형님은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육아에 지쳤는지 큰아이를 시댁에 자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맡기는 거지 거의 매주 주말이면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가셨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서 저희 집 거실에 아이를 내려놓고는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셨고 아이를 맡긴 후에는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일요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겼고 시부모님도 손주가 오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형님도 둘째 아이 돌보느라 많이 힘들 테니 큰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웃으며 지냈지만 사실 누구라도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마냥 편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사소한 습관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저는 그 차이를 조심스레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주말 내내 어린아이가 함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조카는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라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고 거실 가구를 오르내리고 장난감을 어질러 놓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는 평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만큼은 푹 쉬고 싶었는데 아이가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주말에도 일하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 보니 결국 저 혼자 조카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게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부모님도 아이를 돌보시기는 했지만 연세가 있다 보니 올해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는 계속 놀아달라고 조르기 일쑤였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와 놀아주다가 속으로는 한숨만 푹푹 쉬곤 했죠. 그런 날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형님이 아이를 맡기고 가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형님, 아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주로 돌봐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어야 하는 건 거의 저였어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아이를 오래 보시는 게 쉽지 않았고 아이가 좀만 칭얼거려도 너가 젊으니까 좀 봐줘라 하시며 자연스럽게 저에게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가끔씩 일어나는 정도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흔쾌히 아이를 돌봤을 겁니다. 신우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아이를 맡긴다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정말 매주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아이를 데려와 저희 집에 두고 갔고 일요일 저녁까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떠드는 아이 때문에 도리어 평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말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워낙 사랑스럽고 예쁘니 애써 참았지만 점점 제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마저 신우는 어김없이 아이를 맡기고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지쳤을 때 겨우겨우 월차를 내서 하루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은 그날도 아이를 데려와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하다는 듯 형님도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시며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죠.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울고 싶더군요. 속으로는 도대체 왜 내 휴일마저 이렇게 뺏겨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으며 아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어도 시부모님이 보시고 계시니 괜히 티를 낼 수도 없었고 형님 역시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미안해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어요. 너도 쉬는 날인데 우리 손주 때문에 고생 많다, 미안하다 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애 보느라 힘들지? 하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지나가다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참 착하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손주가 행복하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시니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시댁에서도 한 번도 함부로 하신 적이 없던 분들이라서 더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 우리 시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직 신혼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남편의 퇴근도 빨랐고 마침 시부모님도 주말에 시골 큰아버님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집을 비우기 전날부터 저희 부부에게 이번 주말은 너희 둘이 오붓하게 잘 보내렴 하시며 살뜰하게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한 주말, 저희는 당연히 설렜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만의 자유를 만끽할 생각에 들떠서 영화를 보러 갈지 아니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볼지 구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근교 카페 가서 분위기 좀 즐겨볼래? 이런 식으로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순간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형님에게서 오는 연락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겠지만 주말이라서 단순한 안부 인사겠거니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신우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외출하려고 계획 세웠어요.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가려고요. 그러자 신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잘 됐네. 그럼 애 데리고 나가면 되겠네. 애도 요즘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해하는데. 마침 잘 됐네.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신우는 너무 당연하게 부탁이라는 말조차 없이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말문이 막힌 듯 눈만 껌뻑거리더군요.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아예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맡기겠다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계획했던 외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들쳐 업듯이 데려왔고 아이의 손에는 이미 신우가 챙겨준 간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우는 잘 놀다 올게, 우리 애 잘 부탁해 하며 가벼운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가버렸고요.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저희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온종일 한숨만 쉬었어요.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소리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요구했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오붓한 주말은 한순간에 붐이 됐습니다. 사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우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최소한의 사과나 양해도 없이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해 저희를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음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맥없이 소파에 앉아 서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소중한 주말은 형님의 무심한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형님은 늘상 아이 둘을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둘째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입버릇처럼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힌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시면서 툭하면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하셨죠. 말로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형님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은 거의 언제나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면 아이 돌보는 건 고스란히 제 몫이라는 걸 형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기색을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얄밉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나는 뭐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였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주말마다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은 여유를 찾겠다며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아가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고 저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는 결혼 초부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원래는 신혼의 달콤한 시간들을 만끽해야 할 시기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시댁에서 함께 지내야 했으니 그 자체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에 매주 주말마다 형님, 아이들까지 돌봐야 한다니 정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제 삶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휘둘리고만 있는 걸까? 그저 시댁의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일을 하러 간 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들 육아를 전담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고 시댁 어른들은 저를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저에게 쏠려 있었던 거죠. 그날 아이들이 돌아가고 늦은 저녁 강 안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혼의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저에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과 언니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지내온 터라 속마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자매처럼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만큼 함부로 끊어내든 말을 할 수도 없었죠. 형님도 저를 예전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처지가 달라졌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더더욱 말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딱 잘라 거절을 하려다가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지고 시부모님께 괜한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괜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형님에게는 정말 난감했어요. 그렇게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만 좀 막히세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입 밖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더군요. 어떻게 말하면 서로 기분 안 상하게 넘길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떠오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괜히 건드렸다가 형님과 사이가 멀어지기라도 하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질 게 뻔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괜한 말이라도 꺼냈다가 시댁 어르신들 귀에 들어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더니 집안에 분란 일으켰다 소리라도 듣게 되면 어쩌지? 그 걱정이 정말 발목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선 아직도 며느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분위기였거든요. 누구 하나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기색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러니 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사정도 분명한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 못 꺼내고 끙끙 앓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저 형님이 조금만 배려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6개월 동안 저는 정말이지 버티고 또 참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신혼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만한 달콤한 행복 같은 건 애초에 제게 허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주 반복되는 신우 아이 돌봄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국 제 탓이었고 우리 부부의 경제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속으로는 아무리 답답해도 누굴 탓하겠어. 이게 우리 형편인데 어쩌겠냐 하는 생각으로 또 참고 넘겼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댁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평소 얼마나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점점 커져만 가는데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꾹 참고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 정신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계가 찾아온 어느 주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 숨이라도 쉬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혹은 친구가 급하게 저를 찾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둘러댔죠. 물론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고 더는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하다가는 제 마음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조금 의아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가끔은 친정도 가야지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 웃으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삶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오랜만에 엄마의 밥을 먹고 편하게 숨을 쉬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그래, 이렇게라도 가끔은 숨을 쉬어야 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도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고 한 사람의 여자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스스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 숨이 막힐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나를 위해 도망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비로소 한 가닥 희망 같은 것이 제 안에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 그리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시댁과 같이 살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살뜰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분위기만 보면 저희는 정말 보기 드물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에게 불편한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 기대어 평생 이렇게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생각했죠. 어차피 저희가 결혼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 독립을 꿈꾸는 건 어렵고 시부모님께서도 굳이 분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지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제 나름의 안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매주 반복되는 형님의 아이 돌봄 문제로 제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분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몇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전세 대출 조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선 시댁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이라도 너무 가까우면 또 얽힐 일이 많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는 현실적인 벽이었고 남편 역시 장시간 출퇴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결국 저희는 시댁에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독립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가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 남편 역시 저에게 우리 이제 정말 둘만의 집이 생기니까 서로 더 잘 맞춰서 행복하게 지내보자 라고 말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렇게 힘겹게 준비한 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가하기 2달 전쯤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간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무렵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참자. 하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달력을 아예 식탁 한편에 펼쳐두고 날짜 하나하나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분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동그라미가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죠. 남편과도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 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신우, 그러니까 형님이 저희가 곧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고 준비 과정에서 시댁에 몇 번 왕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준비해온 일을 두고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황당했어요. 아니, 분가가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이미 시부모님도 동의하신 일인데 왜 형님이 그걸 문제 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분가하는 건 시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조율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부가 분가하는 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제 말은 단호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게 직접 더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통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 너희 둘이 분가하면 앞으로 우리 애들은 누가 봐주냐?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고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저희가 평생 아이 돌보미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남편 역시 그 순간에는 기가 막혔던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받기만 했다더군요.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신우의 개인 보모도 아니고 왜 우리가 평생 그 짐을 떠안아야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구나.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분가를 결심한 채 선택이 정말 100번, 1000번 잘한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분가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정말이지 온몸으로 밀려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던 아이의 소음도, 하루 종일 주방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림도, 무심한 듯 흘러나오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저는 오랜만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음껏 늘어지게 침대에 눕다가도 다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고 청소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지 않아? 하며 농담을 건네는데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한 주말이 있다는 걸 몰랐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편한 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둘 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집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안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다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낮잠까지 실컷 자고 나니 그야말로 지친 심신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첫 주말 동안 저는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된 거야 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화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동안 참았던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죠. 그런데 그렇게 꿈만 같던 첫 주말이 지나고 두 번째 주말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분가 준비를 하면서부터 남편에게 미리 수차례 말을 해두었어요. 형님이 또 아이를 맡기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내가 직접 거절하는 건 피하고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확실히 해야 하는 문제야. 이렇게 신신당부했었죠. 제가 나서서 직접 거절하게 되면 또 온갖 말이 돌 게 뻔했어요. 며느리가 예민하다, 새댁이 건방지다, 형님과 불화가 있다는 식의 말들이 집안 곳곳으로 퍼질 걸 뻔히 아니까 제 입으로는 절대 거절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에이, 설마 형님이 또 그럴까? 이제 분가도 했는데 설마 또 애 맡기겠냐고. 아무리 형님이라도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너는 정말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믿는다. 그래서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형님이라면 충분히 또 그러고도 남아. 너 진짜 이번에는 꼭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마지막까지 단단히 당부를 했고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랐던 두 번째 주말, 결국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저는 단박에 직감할 수밖에 없었죠. 봐, 내가 뭘 했어. 역시 또 시작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뻔한 전개라 웃음마저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눈치를 슬쩍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 모습에 저는 그저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이건 내가 풀어야 할 일이야. 절대 나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형님은 전화를 하자마자 별다른 머뭇거림도 없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번 주말에 큰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분가를 했고 엄연히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형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정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적당히 둘러대고 상황을 정리하겠지 하고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빛으로 강하게 신호를 보냈고 남편도 제 단호한 기색을 읽었는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형님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형님, 우리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우리도 이제 각자 생활이 있는데 주말마다 아이를 맡는 건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말을 꺼낸 남편의 얼굴에는 몹시 난감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저 역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남편이 잘 말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너희는 둘이서 편하게 사니까 이런 고생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애 둘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상상이나 해봤어? 하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지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매일 애들 밥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루 종일 숨 쉴 틈 없이 쫓기듯 살고 있다고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며
계속해서 하소연을 이어갔어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단호히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님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희생했는지 생각하면 도저히 또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역시 한숨을 깊게 내쉰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주말마다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고 도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단호함이 느껴졌고 저 역시 속으로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형님, 우리 사실 형님 때문에 분가한 거예요. 처음엔 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저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에 살면서 주말마다 형님, 아이 때문에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빴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시부모님이 아이 봐줬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아, 역시 신우는 신우구나 싶었죠. 왜 시자 자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그 순간 머리가 싸늘해졌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솔직히 시댁에서 살 때 형님이 주말마다 아이 맡기면 제가 다 돌봤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힘들다고 손살에 치셨거든요. 결국 아이는 제가 봤죠. 그런데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너무 허무해요. 제 속마음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형님, 아이 봐주는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형님은 여전히 억울한 얼굴로 뭐라고 하더군요. 가족끼리 너무한다,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주말마다 제가 형님 아이 봐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형님, 저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가족끼리 너무하다는 말은 사실 제가 해야 맞는 말이었거든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형님, 그런 말은 본인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억눌렀던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돌보는데도 정작 내 남편은 자기 누나에게 우리 집사람 힘드니까 주말에는 아이 좀 맡기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이런 문제로 우리 가정이 정말 깨질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지쳐 있었고 억울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자기 가족한테 제대로 말 못하는 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주변이 고요해졌고 형님도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는 더는 참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형님, 아이를 돌봐준 제가 이렇게 원망을 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딱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매일 아이 돌보며 살겠죠. 하지만 그건 제 아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형님이에요. 신혼 때부터 남의 아이를 돌보게 만든 건 형님이잖아요. 신혼 때는 부부끼리 보내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혼부터 주말마다 형님 아이 돌보느라 집에만 있었어요. 남들은 신혼이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말마다 아이 돌보느라 하루가 다 갔거든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밥 먹이고 재우고 울면 달래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형님은 그동안 주말마다 뭐 하셨어요? 저는 주말이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어요. 이번 주엔 또 어떤 핑계로 아이를 맡기려나, 얼마나 오래 맡기려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너랑 내 남편은 똑같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받아쳤죠. 형님도 형님 남편이랑 똑같네요. 심해부도 매주 주말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려다 놓잖아요. 두 분 다 참 닮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의 시간을 쓰고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형님 남편은요, 아이 데려다 놓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고 말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애 맡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시간 지키면서 살 거예요. 형님은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착각했나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형님을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불만 하나 없이 참았던 거고요. 근데 오늘 대화해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겠네요. 형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을 그만두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고 살았지? 왜 저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내가 너무 바보였나?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이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이 어떤 의도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형님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은 이번에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고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형님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저한테 따져 묻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진작에 형님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왜 이제서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머리를 스치더군요. 사실 돌이켜보면 형님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나오는 것도 결국 제가 너무 오래 참고 넘겨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자주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그렇게 참고 넘기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더 상하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동안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참고 참으며 살아왔고 말 없이 넘기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에 살던 그때부터 형님에게 분명하게 아이 맡기는 건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고 애초에 선을 확실하게 그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말마다 아이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하면서도 그걸 밖으로 꺼내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제가 결국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지금 와서는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애써 참고 지낸 덕분에 형님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졌죠. 지금처럼 일이 커지기 전에 먼저 말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누구에게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할 거고, 괜히 착한 척하며 참다가 상처받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 저고, 제 감정은 제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혹시 다른 시각이 있다면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